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대서양 경제권과 아시아 태평양 경제권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냉전체제와 아시아 태평양 경제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 태평양 경제권의 존재 양태도 시기별로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냉전체제 하에 있었던 시기와 냉전체제가 해체된 이후의 시기는 그 존재 양태가 상당히 달랐을 뿐만 아니라 냉전체제기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신흥공업국들이 등장하였는데 동아시아에서는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가 두각을 나타냈으며 이들을 동아시아 닉스라 통칭하였습니다. 동아시아 닉스는 냉전체제 속에서 고도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동아시아 닉스의 일원인 한국도 냉전체제기에 노동집약적 공업화가 이루어졌고 산업구조 고도화가 상당히 진전되었기 때문에 냉전체제기의 아시아 태평양 경제권은 더 세심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냉전체제의 기원에 대해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 통상 냉전체제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형성된 것으로 보지만 자본주의에 대립하는 현실 사회주의가 출현한 러시아 혁명을 그 기원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록 러시아 혁명 이후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과 서구 제국 간에 기본적인 긴장관계가 있기는 하였지만 국제 정치 체제가 두 진영으로 나뉘는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 혁명을 냉전의 기원으로 볼 수는 있지만 러시아 혁명의 시기부터 냉전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러시아 혁명 이후 미소 간의 이데올로기적 대립 상태가 전개되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기에는 미소 간의 이데올로기적 대립 상태는 억제되었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에 의해서 구상되었던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는 1941년 하와이의 진주만 공격을 시발점으로 하여 미국에게 선전포고를 한 일본을 철저하게 약화시키고 전쟁 중 우방국가였던 소련 및 중국의 협조를 얻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루스벨트에 의해서 구상된 이와 같은 계획은 전후 트루만 대통령에 의하여 대폭적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전쟁 중 미국의 우방국가였던 소련과 중국이 전후에는 미국의 적대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마저 소련과 중국의 공상 세력권에 흡수되어 소련, 중국, 일본 간에 하나의 블록이 형성된다면 그것은 태평양 및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트루만 대통령은 동북아시아 정책을 대폭 수정하여 일본을 냉전의 동반자로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미국의 일본 강화 정책은 더 빠르게 진척되었는데 1951년 9월 일본과 강화 조약 및 미일 안보 조약을 체결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한일 회담을 추진하였습니다. 한일 간의 첫 번째 회담은 1951년 10월에 개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한일 회담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1953년 10월 1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조인한 미국은 한일 국교 정상화가 조속히 실시되기를 바랬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 태평양 경제권의 아시아 측에서 자본주의 경제권에 남아있는 국가는 한국, 일본, 대만, 홍콩, 말라야 연방 등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같은 요인도 미국이 한일 국교 정상화를 밀어붙인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한일 국교 정상화는 1965년에야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냉전체제의 시작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있지만 냉전체제가 1991년 12월 26일 소련의 붕괴로 해체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논란은 없습니다. 냉전체제 해체를 소련의 붕괴로 보는 것은 냉전체제의 기본축을 미소 간의 대립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미소 간의 대립을 기본축으로 보는 냉전체제로는 미소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냉전체제를 몇 개의 세부 시기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첫째 시기는 1945년부터 1955년으로 냉전 발생기 및 전개기이고 둘째 시기는 1955년부터
1969년으로 냉전 완화 기이고, 셋째 시기는 1969년에서 1977년으로 대탕트 기이고, 넷째 시기는 1977년에서 1985년으로 신냉전기이고, 다섯 번째 시기는 1985년에서 1991년으로 냉전 종결기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 구분은 미소 간의 관계 변화를 보는 데는 유용하지만 냉전 체제기 아시아 태평양 경제권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적당하지는 않습니다. 냉전 체제기 아시아 태평양 경제권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시아에서의 열전의 전개와 열전의 냉전으로의 전환입니다. 둘째는 미국의 외교 정책이 이상주의적 정치에서 현실주의적 정치로 전환한 것입니다. 셋째는 동아시아 각국의 고도 성장과 공업화입니다. 이 중 셋째는 냉전체제 시대뿐만 아니라 탈냉전 시기까지를 포함하여 장기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그 전체적인 동향과 의미를 파악하기 쉽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안행적 경제 발전을 다루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첫째와 둘째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에서 열전의 전개와 열전의 냉전으로 전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관점에서는 1945년부터 1991년까지는 냉전 시대이지만 동아시아의 시점에서는 1946년부터 1975년까지는 열전의 시대였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국민당은 1946년부터 1950년까지 제2차 국공내전을 벌였으며 한반도에서는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6.25 전쟁이 일어났고 베트남에서는 1955년 11월 1일부터 1975년 4월 30일까지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일어난 열전에는 많은 국가들이 교정국으로 참전하였습니다. 6.25 전쟁에서는 대한민국 편으로 유엔, 미국,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제3공화국, 뉴질랜드, 태국, 에티오피아 제국, 그리스 왕국, 프랑스, 콜롬비아, 벨기에, 남아프리카 연방, 네덜란드, 룩셈부르크가 교정국으로 참전하였고 스웨덴, 인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서독이 의료 지원국으로 참전하였고 이스라엘, 중화민국, 일본, 파키스탄, 우루과이, 스페인이 기타 지원국으로 참전하였습니다.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편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소련이 교정국으로 참전하였고 불가리아 인민공화국, 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공화국, 동독, 헝가리 인민공화국, 몽골 인민공화국, 폴란드 인민공화국, 루마니아 사회주의공화국이 지원국으로 참전하였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는 베트남 공화국 편으로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대한민국, 중화민국, 라오스 왕국, 캄보디아, khmer 공화국, 태국, 필리핀이 교정국으로 참전하였고 서독, 영국, 팔레비 왕조, 스페인, 브라질, 말라야 연방이 지원국으로 참전하였습니다. 베트남 민주공화국 편으로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khmer rouge, 파테트 라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소련이 교정국으로 참전하였고 몽골 인민공화국, 쿠바,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인민공화국, 알바니아 인민공화국, 인도, 스웨덴이 지원국으로 참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열전 속에 자본주의 진영의 맹주인 미국은 자국의 이익이 아니라 동맹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이상주의적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뒤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미국도 1950년대 후반부터는 달러주의에 대한 우려감이 생기면서 원조의 규모나 형태를 결정하는 데 있어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박건호 교수는 아시아에서는 1960년대 초까지 인도 중시 이퀄 무역 및 경제 원조의 중점이라는 도식이 성립하고 있었지만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180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어 무역 및 경제 원조 등이 한국에 집중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의 열정과 미국의 이상주의적 정치를 통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외교 정책이 1970년대에 들어 이상주의적 정치에서 현실주의적 정치로 전환한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난 것인데 그중 중요한 세 가지만을 언급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브레튼 우드 체제의 붕괴로 드러난 달러 위기입니다. 1944년 미국의 휴양지 브레튼 우드에는 44개 연합국이 참가하여 전쟁 후 국제 통화 질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브레튼 우드 체계입니다. 브레튼 우드 체제는 미국 달러화를 기축 통화로 하는 금환 본위 제도입니다. 금 1온스를 35달러로 고정시키고 다른 나라들은 자국의 통화 가치를 달러에 고정시키도록 했습니다. 각 나라의 통화 가치는 원칙적으로는 상하 1%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지만 국제 수지의 근본적인 불균형이 있는 경우 그 이상의 변동도 허용하였습니다. 1940년 후반에는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가 달러 부족의 사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미국은 전후 자유세계의 번영을 위해 유럽, 일본, 한국 등의 막대한 달러를 원조 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원조는 유럽과 일본과 한국의 경제 부흥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 말부터는 유럽과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여 미국의 경제 성장의 상대적 저위성에 대한 우려감이 퍼지고 있었으며 만성적이고 대폭적인 무역 적자도 누적되어 달러 지위에 대한 동요가 발생하였습니다. 1961년 11월 1일에는 미국의 8개 중앙은행과 유럽 7개국의 중앙은행이 금 1온스의 35달러를 방어하기 위해 런던 골드풀을 만들었습니다. 런던 골드풀은 5년 정도는 달러 가치를 방어하는 데 성공적으로 작동하였지만 그 후 난항을 겪다 1968년 3월에 붕괴하였습니다. 런던 골드풀이 붕괴한 후 런던 골드풀에 참가한 국가들은 런던 금 현물 시장의 가격을 금 1온스에 35달러를 유지하기 위한 시장 개입을 하지는 않지만 미국 달러를 금으로 태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중앙은행들은 금 1온스를 35달러로 태환하고 이 금을 민간에 판매하지는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달러에 대한 이중 환율을 허용하는 시장 시스템을 채택한 것이었습니다. 골드 윈도우라 불리웠던 이중 환율 체계는 1971년 닉슨 대통령이 미국 달러와 금 간의 태환 제도를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이른바 닉슨 쇼크로 붕괴되었습니다. 미국 달러와 금 간의 태환 제도의 폐기는 브레튼 우드 체제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미국과 일본의 무역 갈등입니다.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은 일본을 냉전의 동반자로 만들려고 일본의 경제 부흥을 지원하였는데 일본은 고도 성장을 이루면서 미국의 경제를 위협할 정도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일본 간의 최초의 무역 갈등은 1957년 일본산 섬유 상품 수입에 대한 무역 갈등입니다. 섬유 분쟁은 1972년 미일 섬유 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일본이 섬유 상품의 대미 수출을 자율 규제하는 방식으로 미일 섬유 마찰은 일단락되었지만 이것은 이후에 전개될 다양한 무역 갈등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미일 간에는 이후에도 1976년에서 1977년의 컬러 TV 분쟁, 1976년에서 1978년의 철강 분쟁, 1979년에서 1981년의 자동차 분쟁, 1985년 환율 갈등과 플라자 합의, 1985년에서 1986년의 통신 분쟁, 1986년에서 1996년의 반도체 분쟁 등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중소 분쟁입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을 때 소련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가 확립되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 양국 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지만 1956년 2월 소련 공산당 제20회 당대회에서 당 중앙위원회 제1석이었던 후르쇼프가 스탈린을 비판한 것을 계기로 중국과 소련 간의 이데올로기 논쟁이 발생하여 중화인민공화국과 소비에트 연방 간의 대립 상태가 진행되었습니다. 소련과 중국 간의 대립은 점차 심화되었습니다. 1962년 10월에 중국과 인도 간의 국경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련은 인도에 무기를 원조했으며 1969년 3월에는 중소 국경 분쟁이 발생하여 중국과 소련 간의 대규모 군사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소 대립을 활용하는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1970년 7월에는 키신저 미국 대통령 보좌관이 극비리에 중국을 방문하였습니다. 1971년 10월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국제연합에서 중국의 대표로 인정되어 중화민국은 국제연합에서 탈퇴하였습니다. 1972년 2월에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였고 1979년에는 미중 국교 정상화가 실현되었습니다. 현실 사회주의가 붕괴되기 이전까지 세계는 제1세계, 제2세계, 제3세계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제1세계는 미국을 맹주로 하는 자본주의 국가들의 세계였고 제2세계는 소련을 맹주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세계였습니다. 중국은 통상 제2세계로 분류되지만 1970년대에 들어오면 중국은 적어도 무역 관계로 보면 제2세계의 일원이 아니라 제1세계의 일원이었습니다. 중국과 자본주의 국가 간의 무역 관련은 심화되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중국의 개혁 개방이 전개되었습니다. 냉전체제기의 한국의 경제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권의 구조 변화에 심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우호적인 원점의 원조의 삭감, 베트남 전쟁의 참전과 미국 시장에 대한 우호적인 접근권의 확보, 일본 경제의 부흥과 미일 무역 갈등을 배경으로 한 가공 무역형 성장 등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번 시간은 냉전체제와 아시아 태평양 경제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동아시아의 안행적 경제 발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